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주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상승 사이클하고 맞물려서 지금 진행되는 트렌드가 AI 혁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확장이 되면 어디를 봐야 될까? 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네네. 최근에 워낙 또 네. IT 관련 종목들이 힘이 네. 좋아서 네네. 요즘 대표님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바빠도, 네. 네. 부자TV에서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 아유,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네네. 오늘도 사실 IT가 또 강하기 때문에 네네. 보다 더 새롭게 우리가 나눌 만한 얘기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은 최근에 또 반도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네네. 반도체가 생각보다 너무 강해요. 네. 이게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함께 했을 때가 삼성전자 이제 감산 정책 발표 이후로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도 어제는 진짜 바닥을 잡은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해 주신 다음에 저도 이제 좀 반도체 눌리면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네. 안 눌려요. 원래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오죠. 진짜 이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 감산 정책이 네.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네네. 이게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네네. 일단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진바닥이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바닥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보통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 앞바닥은 공급단에서 나옵니다. 그게 작년 가을에 감산 이제 네. 마이크론하고 키옥시아 뭐 SK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 줄이고 이제 감산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번 반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계속해서 우리는 감산 안 한다라고 버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바닥이 약간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가다가 네. 이제 결국 삼성이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감산을 25%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앞바닥하고 뒷바닥이 약간 중첩되면서 좀 더 이제 사이클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뒷바닥이 지나가는 구간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뒷바닥은 뭐냐? 결국 수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앞바닥은 공급, 뒷바닥은 수요인데 이제 수요가 올라오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 결국 메모리 반도체는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 깔려있던 재고들이 이제 소진이 되면서 재고가 줄고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스팟 가격부터 튀거든요. 이제 스팟 가격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95%가 고정거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그냥 그 계약해놓고 사가는 가격이죠. 근데 5%의 가격이 뭐 이제 대만을 중심으로 약간 그 용산에 이제 그 용팔이 형들이 파는 가격처럼 스팟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데서 이제 요거를 정기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주거든요. 이제 그 가격이 선행지표예요. 그래서 스팟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보통 한두 달 있다가 고정거래 가격이 움직이는데 지금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 그 YOY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데 전달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낸드가 제일 먼저 반응을 했고요. 낸드가 제일 먼저 반응을 세게 올랐고 이제 디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정 가격보다 스팟 가격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걸 보고 주가는 움직이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봤을 때 5월 발표됐었던 디램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라고 하는데 네네. 그 말인즉슨 반도체 업황이 아직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왜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가지 싶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스팟 가격에 대한 원인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스팟 가격이 이제 재고가 잠길 것 같으니까 이제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감산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웨이퍼 투입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제 삼성이 2분기에 이제 공식적인 감산을 선언했으면 2분기부터 만약에 웨이퍼 투입을 줄인다 그러면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딱 3개월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웨이퍼를 딱 넣고 이게 칩으로 나오는 데까지 딱 3개월이 걸려요. 보통 시스템 반도체는 4, 5개월 걸리고요. 메모리는 한 3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감산을 들어가면 효과는 하반기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반기를 보고 미리 이 주가나 이런 스팟 가격은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선반영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반도체가 뭐 빠르면 하반기, 뭐 아니면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좋아질 거야 네네. 라고들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빠르면 2분기 말, 늦어도 이제 3분기에는 바닥 잡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2분기 말에 6월부터 땅이 올라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이대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인지 네. 아니면 혹시라도 세 번째 바닥이 다시 잡히는 것인지 네네.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의 조정 기회를 줄 것인지 좀 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사이클상으로 보면 상승 사이클로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그 주가로 보면 상승 사이클로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돌뿌리도 있고 턱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받는 건데 앞으로 그런 조정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급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주가는 좋을 거라고 봐요. 반도체를 놓고 보면 왜 그러냐면 하반기부터는 내년 업황을 땡겨요. 근데 내년 업황은 반도체 업황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또 상반기는 내년 하반기 걸 또 땡겨서 반영하겠죠. 근데 내후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가 좀 저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열심히 수익을 내야 돼요.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공급이 너무 훼손이 됐고요. 공급이 훼손됐다라는 거는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수요라는 거는 결국 올라오는 거고 최근에 보면 멀티칩 패키징이라는 그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멀티칩 패키징이 어디 쓰이냐면 중국 저가 스마트폰에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이제 패키징을 같이 해서 이제 파는 건데 그게 이제 심텍 같은 회사들이 주로 많이 파는 건데요. 거기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와요. 그 말인즉슨 하반기부터 중국 스마트폰 어떤 수요가 꽤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를 놓고 보면 전체 디램에서 수요의 한 42% 정도가 디램 서버 쪽이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쪽이 30% 초중반 정도예요. 원래는 한 40% 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좀 많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PC 쪽이 한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서버 쪽은 사실 그 AI 쪽이나 이런 고성능 쪽, HPC 쪽은 굉장히 수요가 좋아요. 워낙 지금 GPT 관련해서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서버 쪽은 뭐 그런 상황이었고 제일 걱정하던 게 결국 스마트폰 수요가 안 살아날 거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걱정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중국 쪽이 하반기부터 올라오는 일단은 중국이 하반기부터 올라오는 첫 번째 시그널은 MLCC 가격이 반등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MLCC 쪽이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삼성전기 내에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던 게 첫 번째 시그널이었고 이번에는 MCP 그러니까 멀티칩 패키징에서 확인이 된 거죠. 메모리 사이클은요 정말 냉탕 온탕은 확확 바뀌거든요. 하반기부터는 쇼티지 이야기 나올 거예요. 아 벌써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급 과잉이나 공급 부족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의 1, 2%만 부족해도 쇼티지인 거고요. 수요보다 1, 2%만 많아도 공급 과잉인 거예요. 메모리는. 그런데 1, 2%의 어떤 그 수요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은 3, 40% 움직여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 아마 3분기부터는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거를 지금 주가는 급하게 선반영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사이클이 예전에는 이렇게 막 1년 6개월, 1년 막 한 2년, 3년 단위로 사이클이 움직였다 그러면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말 진짜 1년 반 이 정도로 짧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주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참 이 사모으는 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네. 사모으려고 했더니 또 올라가니까 네. 이게 또 사람 마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쌀 때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렇게 쩔어 있는 주식을 어떻게 추천하냐. 그러고 이제 올라 있을 때 이야기하면 저거 이제 물량 떠넘기려고 그러는다. 물론 이제 부자 TV에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은 안 그런데 이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투자를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만큼 사이클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만큼 네. 종목 순환매도 빠르다 보니까 네. 이게 좋아졌다라고 느낄 때쯤은 이미 또 단기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네네. 높다 보니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타이밍을 왜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나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사실 또 우리는 타이밍 잡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주식 시장에 경험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항상 나는 타이밍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창 샀다가 왕창 물리고 왕창 팔았다가 또 그러면 그 반등 이런 것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뭐 엄청난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을 매도할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는 것도 리스크를 분산하는 건데 이 주식 매매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 관리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대표님 또 궁금한 게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공급단에서 한 차례 바닥이 잡혔고 네. 이제 수요단에서의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네네.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면은 이 수요가 보다 빨리 회복이 되는 측면부터 주가가 좀 더 빨리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폰 외에 네. 특별히 또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분야가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상승 사이클에 투자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장비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장비가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로 돌아갈 때는 장비주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실제로 연초 대비해서 주요 장비주들이 70% 이상 올랐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두세 배 올랐죠. 그러니까 장비주가 제일 세게 올라요. 그 다음에 연초 대비해서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소재주예요. 뭐 케미칼류,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뭐 이런 케미칼류들이 뭐 많이 오르고요. 이제 소재주, 뭐 프리커서 쪽이나 이런 쪽. 그리고 제일 덜 오른 게 지금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PCB 쪽이나 지금 뭐 그 공정 소모품들 있잖아요. 파츠 뭐 이런 쪽이 아직까지 덜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이제 봐도 되고요. 그동안에 뭔가 이 상승 사이클하고 맞물려서 지금 진행되는 트렌드가 AI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세게 올랐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제일 세게 올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50%가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또 두세 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되는 게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확장되는 게 D램 쪽이었죠. 그래서 HBM 쪽 먼저 보다가 이제 DDR5 관련주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장이 되면 어디를 봐야 될까? 결국은 스토리지 쪽이라고 봐요. 그래서 SSD 쪽,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럼 뭐 최근에 뭐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네오셈이나 뭐 엑시콘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또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좀 더 확장이 되면 관련 인프라 쪽에서 누가 수혜를 보지? 그러면 IDC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쪽에 아니면 인터넷 익스체인지 해외에서 데이터를 땡겨오니까 이 지연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줄여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KINX 같은 회사들이 또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결국 빅테크들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I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뭐냐 계속 꼬리를 물면서 맞습니다. 순환매가 도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쪽으로 지금은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러면 왜 엔비디아가 이번에 대박이 났냐라고 생각을 하면요. AI의 트렌드가 휙휙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의 어떤 그거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거든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굉장히 마이너한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어느 순간 막 특이점을 넘어가더니 다른 기술들을 다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이 대표적인 기술이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GPT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뭐 어떤 건지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던 것들을 이제 맥락이라는 거를 어떤 캐치하기 시작한 게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그럼 트랜스포머 모델을 누가 준비를 했겠어요? 2017년에 이게 구글이 처음으로 논문에 내놓은 거고, 갑자기 GPT 기반으로 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작년 말만 해도. 그러면 준비가 안 됐을 때 갑자기 갖다 써야 되니까 준비된 칩이 GPU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급하게 GPU를 쓰는 거고, 그 전에 개발해냈던 NPU는요, 그 AI 전용 칩들은 트랜스포머에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트랜스포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이 GPT 기반으로 해서 또 NPU를 막 개발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데이터 학습 쪽으로 다 일단 AI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빅테크 업체들이 너나 뭐 할 거 없이 엔비디아 GPU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쟁에서. 왜냐하면 그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데이터 학습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데이터 학습을 많이 하고 나서는 결국은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가 되면 결국 또 NPU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GPU 기반의 어떤 AI 칩이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사실은 좀 마이너해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좀 사악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뭐 서버가 보통 일반적인 서버 한 대가 한 7,500불 정도 해요. 근데 엔비디아 A100 같은 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버를 만들면 그게 A100은 7나노 공정이거든요. TSMC. 이게 한 12만 불 정도 해요. 12만 불 하고 그리고 H100이라는 최고 성능 칩을 그 4나노 공정인데 이게 한 24만 불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가의 80%가 GPU예요. 그러니까 와. 메모리하고 디램하고 스토리지는 별로 없어요. 이걸 딱 닫아놓고 우리 GPU 가지고 성능 체험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마이닝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준비된 칩들이 없어요. 지금 사실 구글의 TPU 정도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추론 쪽으로 갈 때는 다들 또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설계를 준비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메모리를 왕창 밀어 넣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데이터 학습하는데도 트랜스포머 모델은 메모리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엔비디아가 지들이 독점이니까 입으로 적게 해서 GPU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만 기다리면 이제 메모리에 또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게 한 뭐 2년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비교적 메모리에 대한 수혜 강도는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BM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GPU 한 개당 이제 HBM이 40GB나 80GB가 붙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만 필요해서 GPU가 요걸 채택하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야, 하이닉스가 주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 쓰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메모리는 많을수록 좋거든요. 트랜스포머 모델 할 때는. 근데 그 HBM을 지금 전 세계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용 그 HBM은 SK 하이닉스의 HBM3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이거를 만드는 이제 본딩 장비가 한미 반도체가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네. 흐름이 좀 더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엔비디아 수혜였던 거예요. 그럼 이 수혜 강도는 그래도 한 1, 2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해봄직하다라는 거네요. 일단 뭐 대형주는 사실은 이제 밸류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요거하고 또 조금 뭐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게 어디 있지? 라고 보는 게 이제 DDR5하고 아까 이야기한 SSD 쪽, 뭐 인프라 이런 쪽까지 보는 거죠. 사실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AI 공부할 때 이제는 GPU에서 NPU의 시대가 온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NPU의 개발에 엄청나게 총력을 다하고 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자분들도 되게 선호하셨고 했는데 네. 이게 트랜스포머 시대가 챗 GPT로 열리면서 그렇죠. 완전히 또 다시 GPU가 부각받는 시대가 그렇죠. 와버렸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AI라는 게 뭐 RNN이나 CNN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NPU가 메모리를 그냥 SRAM 있잖아요. 캐시 메모리만 붙여놨지 D램에서 이렇게 땡겨다 쓰는 구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본적으로 D램에서 많이 땡겨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공개한 것도 D램을 다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뭐 그런 컨셉들도 막 내놓기도 하고 그만큼 D램이 중요하긴 해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혹시 NPU와 관련된 기업들 중에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없나요? 사실은 뭐 NPU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건 구글이 TPU죠. 네, 텐서플로우 프로세서 유닛인데 사실 국내에서 그런 쪽을 하는 회사는 비상장이에요.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사피온, 네, 그리고 뭐 그런 회사들이 있죠. 네, 피류사 AI. 네, 그렇죠. 퓨리오사, 네, 이런 한 3개 정도가 제일 쓸만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실 저도 되게 관심이 가는 회사들이긴 한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봐야죠. 네. 예를 들면 뭐 SV 인베스트먼트나 뭐 이런 쪽에. 네. 근데 그건 또 너무 간접적인 투자라서 그런데 이게 네. 이쪽으로 막 수급이 쏠리면 결국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종목들도 영향을 받긴 해요. 네. 아직은 아니지만. 네.